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미술사 4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일 신라 말 정치와 사회가 몰락하던 시대에 그때 그 문화는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전개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발해의 미술과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해 관련은 유적이 많은 건 아닙니다. 발해의 영토가 지금은 중국 혹은 북한 땅이라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기에는 대단히 까다롭죠. 그나마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 자리인 지금의 중국 헤이룽정성 닝안시에는 발해 유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해의 문화는 과연 고구려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답게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고 남성스럽고 강인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합니다. 상경성에는 총 10개의 절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흑룡사터의 발해 석등이 웅장한 규모로 아주 유명하죠. 발해 석등은 전형적으로 당대 신라에서 유행했던 양식인데 신라의 양식을 발해 특유의 강인한 인상으로 10분 살린 작품이죠. 발해와 신라 사이에서도 교류가 왕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해의 3대왕 문왕의 두 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견되어 발해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문화재들이 대거 출토되었습니다. 중국 지린성 두나시의 육정성 고분군 중 하나인 정혜공주묘와 중국의 지린성 허룽시에 있는 정효공주묘는 고구려의 묘제와 거의 동일한 양식을 띠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고구려와 거의 똑같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혜공주묘에서는 유명한 돌사자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보편적으로 퍼져있던 무덤을 지키는 석수문화죠. 발해의 돌사자상은 과연 발해의 기상답게 높이 60cm의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발해의 조각예술을 대표하고 있죠. 정효공주 무덤에서는 고분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를 통해 발해인들의 복식과 얼굴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순목황후 태씨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발해 조우관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발해 조우관이 고구려 조우관과 양식이 똑같아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눈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발해의 조우관은 신라의 천마총 금제관식이랑 상당히 모습이 유사합니다. 고구려의 조우관, 발해의 조우관, 신라의 금제관식 모두 새의 깃털 혹은 날개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러한 양식의 유물은 중국 본토에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순목황후 태씨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들이 전부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 현재 중국 정부는 순목황후 태씨 무덤의 고고학 성과와 출토품을 공개하지 않으며 통제하고 있답니다. 천년간의 신라의 역사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합니다. 상대는 통일 이전의 신라를 의미하고요. 통일 후 신라의 역사는 다시 중대와 하대로 나누죠. 중대는 통일 직후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손자인 신문왕 때부터 태종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들이 세습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정치 싸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던 시기였죠. 전제군주의 왕권이 확립되고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던 상대 등의 권한은 약해지면서 귀족들의 힘이 약해졌죠. 반면 하대는 태종 무열왕 직계가 끊이고 진골 귀족이라면 반란을 통해 왕이 되는 관례가 굳혀집니다. 진골 귀족이 왕이 되면 상대 등이 국왕으로 가기 전 꼭 밟는 코스 같은 게 됩니다. 이러니 상대 등의 권한이 커지고 귀족들의 힘은 비대해지고 왕권은 약해지죠. 하대가 시작한 이래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150년간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중 4명의 국왕들이 살해당했고 17번의 진골 귀족들의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불교의 종파 중에서는 교종보다는 선종이 유행하는데요. 교종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불교 종파이고 선종은 일반 민중들이 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위해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종파였습니다. 당연히 진골 귀족들은 지배의 수단인 교종을 미는 반면 전국적으로 백성들은 선종 종파를 지지하였죠. 신라의 중앙정부도 무능해지니까 각 지방에서는 중앙정부로 세금도 보내지 않고 각 지역별 호족들이 흥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들까지 나타납니다. 지방 호족들은 선종 승려들과 선종 사찰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선종 승려들로부터 이 호족들은 사상적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모을 수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신라 사회를 해체해갔죠. 이를 문화적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신라 중대, 신라 문화의 고전기를 완성했던 시기에서 하나의 통일화된 양식이 해체되고 각 지방별 다양하고 특색있고 개별적인 문화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별 개성이 강화되었다는 게 신라 하대의 문화 양식이었죠.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에서는 벽돌로 탑을 쌓은 전탑이 유행하고 석탑에는 이 생생한 부조를 조각하는 양식이 퍼지고 석등의 기둥을 일반적인 기둥이 아니라 쌍사자 2마리가 석등을 떠받치는 쌍사자 석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상의 경우도 기존의 절대자로서의 근엄한 표정보다는 일반적인 현세적인 표정을 짓는 형태로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철원에 있는 도피한사에 철조 비로자나 불좌상이 있죠. 그리고 특정 무언가를 과장하여 사실성을 많이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남원에 있는 실성사 철조 열의 좌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하대에 선종이란 불교 종파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미술 영역이 있으니 바로 승탑이었습니다.
교종이 절대적이었던 신라 중대에는 승탑이 없었는데 선종의 유행에 따라 승려의 입지도 올라가면서 승려가 죽으면 그 승려를 기리기 위한 승탑을 만들었습니다. 신라 하대를 승탑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죠. 다만 부처가 아닌 승려를 위한 석탑이었던 만큼 기존의 탑과는 양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승탑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 국보 57호에 해당하는 전남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탑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승탑의 예시로 항상 나오는 그 승탑이며 문화재청은 국보 등재 이유에 대해서 승탑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승탑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팔각기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역시나 곳곳에 부조 조각선들이 생동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붕돌의 곡선미도 아주 예술이죠. 쌍봉사 철감선사탑 다음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승탑이 전남 구례에 있는 구례 연곡사 동승탑입니다. 이건 승탑의 꽃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역시 팔각기둥 형태를 띠고 있고요. 기단부에는 연꽃을 조각해 마치 연꽃이 승탑을 받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붕돌은 얇지만 넓게 퍼져 있고 지붕의 곡선이 요염할 정도로 휘어져 있으며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달리 연곡사 동승탑은 상륜부도 잘 남아있어서 섬세하고 탄력적인 상륜부 조각상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연곡사 동승탑이 보여주듯 승탑은 팔각기둥이 가장 기본입니다. 지방 호족들의 주도로 확산된 지방별 개성 넘치는 문화는 고려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려 초에 제작된 불상 중에는 논산에 있는 관촉사의 은진미륵이라는 불상이 있습니다. 기존에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생김새의 불상이죠. 일단 고전적인 미학은 절대 아닙니다. 넙대에 대한 얼굴의 3등신 구조의 이 석상을 어떤 미학을 품고 있는지 표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감상자에 따라서 지나친 개성 탓에 호불호가 명확히 갈릴 수도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런 파격이 한국 미술사에서 과감하게 시도되었다는 점은 신라 말 고려 초라는 시대 상황이 낳은 나름 한국 미술사의 중요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관촉사라는 절은 은진미륵도 파격이지만 석등도 기존 석등의 양식이 아니죠. 관촉사 석등 외에도 개성의 현화사 석등이나 화천 개성리 석등, 정양사 석등, 군산 발산리 석등 이런 거 보면 다 독특하게 생겼죠. 또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는 철로 만든 불상, 철불이 유행합니다.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나 광주 충국리 철불이 유명하죠.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국보 124호 한송사 석조 보살 좌상은 강원도 불상만의 볼살과 턱살이 많은 얼굴로 조각되어 있고 신복사 석조 보살 좌상도 아주 특이합니다. 승탑도 기본형인 팔각기둥에서 벗어나 정토사 흥법구사탑처럼 구를 기둥으로 만드는 작품들도 나옵니다. 이런 개성과 파격에 대해서는 신라 중대보다 작품적으로 못하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관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였으며 이 과도기가 있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각 지방별 아이덴티티로 인해 한국 미술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덕에 통일신라 근 300년간 똑같이 이어져 왔던 3층 석탑에서 벗어나 개성 불일사의 5층 석탑이나 개성 남기환의 7층 석탑처럼 5층, 7층짜리 석탑들도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3층짜리 석탑들도 있었습니다. 부여 장아리 3층 석탑이나 정읍 은선리 3층 석탑을 보면은 3층 석탑이어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옛 백제 영토였던 충청도에서는 무량사 5층 석탑이나 보원사 5층 석탑처럼 옛 백제의 양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에 있는 보현사 8각 13층 석탑이나 평창에 있는 월장사 8각 9층 석탑 등 이 다층 석탑은 옛 고구려 문화가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부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또 고려도 불교 국가였던 만큼 불교 미술이 꽃피웠는데 고려 전기에 유행했던 것 중 하나가 사경 변상도입니다. 사경은 필사한 불경이라고 보통 어두운 색깔의 감색 종이 위에 금박 혹은 은박을 악교에 갠 금리 임리로 제작했는데 사파를 넣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의 내용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변상도라고 해서 사경에 들어가는 사파를 사경 변상도라고 하죠. 현존하는 고려시대 사경 변상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1006년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함께 발언하여 제작한 감지 금리 대보적 경권 제32 변상도입니다. 이 사경 변상도는 금리로 글을 쓰고 은리로 변상도를 그렸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회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한국 회화가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꽃을 피운 시대는 조선시대지만 그 전통을 마련한 건 고려시대였죠. 고려는 도화원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관청을 운영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공무원처럼 육성했다는 뜻이죠. 이 덕에 고려에서는 전문 화가가 등장했고 귀족과 관료도 이 취미생활로 작품을 남기는 문인화도 유행했죠. 고려시대 때 본격적으로 정립된 회화의 장르는 이미 동양화의 전통을 출발시킨 중국화의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화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장르는 산수화였으며 송나라의 여러 문인과 화가와 교류하며 고려에서도 산수화가 가장 유행하였죠. 고려시대 도화원 출신의 화가 중 유명한 화가가 이령입니다. 이령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방문을 했을 때 예술군주로 이름 돋았던 송나라의 황제 휘종이 이령이 그린 예성 강도를 보고 근래 사신을 수행해온 고려 화공이 많았으나 이령의 솜씨가 가장 뛰어나다라며 술과 음식을 내리고 명품 옷들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령의 아들 이광필도 굉장히 유명한 도화원의 화가였는데요. 이광필도 산수화의 대가였습니다. 이광필은 관직도 받았으나 종일 그림에만 몰두하느라 정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는데요. 훗날 고려의 19대 왕 명종은 이광필에 대해서 이광필이 아니었더라면 삼한 그림의 맥이 거의 끊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죠. 남아있는 고려시대 건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려의 궁궐도 개성의 그 터만 남아있죠. 조선의 경복궁이 북악산을 등지고 있었다면 고려의 개경궁궐은 송악산을 등에 지고 있었고 예성강을 통해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 궁궐의 흔적은 만월대 돌계단과 용머리 조각 정도인데 옛 중국 문헌을 보면 고려의 궁궐은 마치 절과 같았다고, 그러면서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고려 왕릉의 경우는 비교적 잘 남아있는데 대부분 개성과 개풍군, 판문군에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 땅에 있지만 남한 땅에 있는 고려 왕릉들이 있습니다. 희종의 무덤과 고종의 무덤이 강화도에 있고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릉은 경기도 고양시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데 둘 중 무엇이 진짜 공양왕릉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한 우왕과 청왕의 무덤도 남한 땅에 있는 것으로 보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한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건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릉에는 이명관이라는 객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관화 건물인데요. 오늘날 이명관은 복원한 것이지만 그 정문인 산문만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국보 51호에 지정되었죠. 이명관의 산문 물로에 걸려있는 이명관이라는 현판은 공민왕이 직접 쓴 공민왕의 친필이랍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고려시대의 건축은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의 대웅전입니다.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유난히 넓어 시원스러운 맛을 내는 건축물인데요. 이홍준 교수는 수덕사 대웅전에 대해 대웅전의 벽면은 아무런 수식 없이 흰색과 노란색 단장으로 저 조용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린 것보다 더 큰 그림 효과를 얻어낸 것이다. 더욱이 가로 세로의 면 분할이 가지런한 가운데 넓고 좁은 리듬이 들어가 있고 둥근 나무와 편편하게 다듬은 나무가 엇갈리면서 이루어낸 변주는 우리의 눈멋을 더없이 즐겁게 해준다 라고 묘사하였죠.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도 고려시대 건축물입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남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랍니다.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은 국보 15호이며 전문가들만 아는 봉정사 극락전에 백미가 있으니 바로 극락전에 작게 그려져 있는 복화반입니다. 이 복화반은 다른 건축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림으로 고구려 벽화에서만 확인된다고 합니다. 즉 고구려 양식을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고려시대 건축물 중 가장 앞권은 국보 18호에 해당하는 부석사 무량수전일 겁니다. 무량수전은 미술사학자 건축학자들이 이견 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초를 뽑는답니다. 고 최순우 미술사학자는 무량수전에 대해 이렇게 평론했는데요.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서 쓰다듬어 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도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무량수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지체야말로 석굴암 건축이나 불국사 돌계단의 구조와 함께 우리 건축이 지니는 참멋, 즉 조상들의 안목과 그 미덕이 어떠하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밖에 없다. 무량수전 가셔서 꼭 봐야 하는 게 고려시대 불상인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크기부터 2.78m로 대한민국 불사 중 가장 큰 불상이며 몸매도 안정적이고 근엄한 잡태를 뽐내고 있죠. 이목구비도 워낙 뚜렷해 표정도 인자한 웃음기는 없고 뒤에 있는 광배와 어우러져 절대자로서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죠. 부석사에는 무량수전 앞에 있는 석등도 국보 17호로 우아하고 고매한 멋을 풍기죠. 마지막으로 남한에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로는 경북 영천에 있는 은혜사 거주함의 영산전으로 국보 14호입니다. 고려의 미술을 이야기할 때 이걸 빠뜨리면 안 되죠. 고려의 상징, 고려의 얼굴, 고려를 대표하는 미술,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한국은 선사시대에 토기를 사용하다가 더 높은 온도를 활용할 줄 알게 되면서 도기를 만들었습니다. 도기 문화를 꽃피운 고대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라는 중세로 접어들면 도기를 만드는 화력보다 더 강한 화력을 구울 줄 알게 되면서 도기 문화에서 자기 문화로 넘어갑니다. 그 자기 문화의 시작이 바로 고려청자죠. 고려청자의 시작은 고려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문종 때를 보고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찻잔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의 찻잔을 수입하여 사용했지만 그 가격이 지나칠 정도로 높았고 중국은 분열 시기를 겪으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고려는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며 고려 기술자의 흙을 빚고 색깔을 내는 능력도 일취월장하여 12세기경이 되면 고려청자는 탄생지인 중국의 청자보다 더 아름다운 빛깔을 갖게 되죠. 그렇게 12세기에
사이에 다양한 용도의 청자가 탄생하는데 이때의 청자는 아무런 무늬를 넣지 않았다고 하여 순청자라고 합니다. 순청자는 아무런 그림이 없기에 색의 빛깔, 청자의 형태미에 더 집중할 수가 있죠. 1123년 송나라에서 송나라의 황제 휘종이 서긍이란 사신을 고려로 파견했습니다. 문예적 능력도 뛰어났던 서긍은 한 달간 고려의 수도 개경에 머물면서 고려의 각종 문물과 풍속을 300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그림책으로 정리했는데 여기서 서긍이 고려 청자를 극찬합니다. 서긍은 고려인들은 고려 청자의 색깔을 비색이라 표현한다고 적어놓았으며 고려 청자의 비색을 묘사하는 문구로 비가 그친 뒤 갠 하늘색이란 뜻의 우후청천색이라고도 합니다. 고려 청자는 12세기 말에 상감법을 터득하여 13세기경에 가면 바야흐로 상감청자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도자기나 목공예에 금, 은, 보석, 뼈, 자개 등의 다른 재료들을 박아 넣거나 다른 색깔의 흙을 그림대로 끼워 넣는 예술기법을 상감한다고 표현하죠. 상감청자는 그간 고려가 고려만의 역사를 거치며 이룩한 고려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고려 청자를 생산하던 도요는 주로 남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급 청자를 만들어내던 도요는 강진과 부안이었다고 합니다. 강진과 부안의 땅이 고려 청자를 완벽하게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색깔의 흙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감청자에 상감되어 있는 그 그림은 고귀하고 저교하고 은유적입니다. 정중동의 미학이라고도 표현하죠. 상감청자의 압권은 역시 학이 그려져 있는 상감청자들입니다. 분명 정지된 그림이건만 고려 청자의 비색 빛깔이 하늘의 역할을 해주어 누구나 학이 청자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고최순우 미술사학자는 고려 청자의 미학에 대해 옷같이 푸르고 갓 맑은 살갗 위에 검고 희게 수놓인 상감의 아롱진 무늬들이 마치 흘러간 고려 문화의 꽃 그림자처럼 차가운 청자 살갗 위에서 파시시 숨을 쉬고 있다. 학은 고려 사람의 마음속 하늘을 나는 하나의 꿈이었는지도 모른다 라고 예찬했으며 또 다른 원로미술사학자 고유섭은 도자는 실로 한 나라의 역사를 대변하고 정신을 대변하고 습성을 대변한다. 이것을 감상하는 데는 풍부한 식견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심리가 필요하다. 또 도자의 감상은 오감을 가지고 하라는 사람도 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라고 한다. 이것은 즉 몸으로써 감상하라는 것이다 라며 상감청자로 청자 미학의 완성을 이룩한 값진 걸작의 가치를 설명했답니다. 다만 고려 말 외구들의 잦은 침략으로 남서해안에 있던 도요들이 전부 파괴되고 도공들은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청자의 역사는 끝을 맺게 되죠. 나중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을 포함해 전세계 컬렉터들이 이 고려 청자를 공수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정도로 고려 청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미술품이랍니다. 고려는 후기에 원나라 간섭기를 거치며 원나라로부터 밀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몽골이 믿는 불교는 밀교라고 해서 전통적인 중국 왕조나 한국, 일본 등에 퍼져있던 불교와는 다른 색깔의 불교였습니다. 나중에 티베트 불교로 발전하는 밀교는 히말라야 산맥 등지에서 유행하던 불교로 주로 몽골족을 포함해 유목민족이 신봉했으며 장식성이 도드라지는 것이 특징이죠. 밀교의 확산은 고려의 불교 미술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밀교의 화려한 장식성이 귀족의 취향에 딱 맞아떨어져 귀족이 밀교풍의 불교를 강력하게 후원하였죠.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홀에 우뚝 서서 관람객이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기는 높이 무려 13m로 2층까지 치솟아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또한 대표적인 밀교 양식의 석탑입니다. 장식성이 어마어마한 석탑인데 이 석탑이 있던 경천사는 개경 인근의 경기도 개풍군에 있던 규모가 상당했던 사찰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자형 구조로 각종 부조가 층마다 면마다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죠. 불상도 밀교의 영향으로 아주 화려해지는데 원나라 간섭기 때 유행한 게 천수관음상입니다. 과잉을 미학으로 삼았던 풍조를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죠. 천수관음상 외에도 윤왕자 금동 보살 좌상이나 숭금제 보살 좌상, 보물 1872호의 금동 관음 보살 좌상, 금동 세지 보살 좌상 등을 보시면 화려함을 어느 정도로 추구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선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금강산에서 출토된 금동 좌상들을 보면 점잖고 단정한 모습의 불상들도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또 불교 국가인 만큼 불화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원나라 간섭기 이후로 특히 불화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원나라 측 기록에 의하면 고려의 불화는 심히 교묘하여 섬세하고도 화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 귀족들인 관문세족들이 유독 좋아했던 불화는 수월관음도였습니다. 일본 다이도쿠지에서 소장 중인 수월관음도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관음보살이 떡하니 앉아있고 바다의 용왕과 용녀가 공양을 하는 내용의 그림이 수월관음도이죠. 수월관음도 중 가장 유명한 건 승려 해허가 그린 수월관음도입니다. 양료관음도라고도 하는데 정 가운데 우아한 문매의 관음보살이 서있고 그 뒤로 성스럽기까지 한 물방울을 큼지막하게 그린 걸작이죠. 이렇듯 고려도 고려만의 독창적인 미술 양식을 잉태한 문화 공력이 뛰어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미술은 더 발전하여 조선의 미술로까지 이어지는데 성리학의 도입으로 또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 한국 미술.
고려시대, 고려청자라는 찬란한 문화가 탄생하며 화려한 자기의 시대를 알렸지만 고려 청자의 역사는 고려 말 왜구들의 침략으로 종언을 고합니다. 청자를 빚기 위해 적합한 흙은 한반도 남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왜구들의 침략으로 해안가 지방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기를 생산하던 실력 있는 도공들도 전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고 도공들이 더 이상 자기를 안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청자를 만들 수는 없으나 내륙 지방의 흙들로 청자를 제작하는 방식의 백색 토양을 섞는 새로운 제작 기법을 시도했고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섞여 투박한 회색 빛깔을 내는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내니 이를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에서 조선 백자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해당하는 자기 유형으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각각 귀족과 선비라는 지배층을 위한 예술이었지만 분청사기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기보다는 생활용 도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분청사기는 특유의 투박한 멋이 지배층 피지배층을 가리지 않고 유행처럼 번졌으며 조선의 양반들도 분청사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죠. 조선의 왕실과 조정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분청사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 음식을 관리하고 만드는 사홍원이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궁중 음식과 식재료는 물론 식기까지 담당하였는데 지금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 사무부와 공장부가 분리되어 있듯 관리 업무는 궁궐의 관청에서 도맡되 제작 업무는 제작 환경에 걸맞은 지방 분원에서 담당하였답니다. 당시 경기도 광주의 흙이 굉장히 우수해 많은 도공들이 광주를 추천했고 7대 왕인 세조 때 경기도 광주에 사홍원 분원을 신설했습니다. 9대 왕인 성종 때에는 광주 사홍원 분원에 소속되어 있던 사기장이 400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렇게 사홍원 분원이 위치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는 조선시대 도자의 본산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천, 여주, 용인 등에도 도자요들을 추가 설치한답니다. 분청사기의 멋과 매력에 대해선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고 최순우 미술사학자의 평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 청자의 바탕을 둔 분청사기의 기법은 한층 대범해지고 민중적이었으며 서민적이었다. 그러면 분청사기는 어떤 점이 좋은가? 첫째, 거친 살결에 분을 바르는 화장술은 새의 맛으로 승화되어 장식 의장 이상의 장식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적이거나 인위적인 데가 없어 자연스러운 신선미를 자아내어 마치 한산 못이나 안동포 같은 자연스러움을 자랑한다. 둘째는 대담한 과장, 대담한 생략, 대담한 왜곡이 그 특징으로 이것은 근대 미술의 세계와도 상통하고 있다. 셋째는 전체의 생김새로서 예쁘게 생긴 아름다움보다 잘생긴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분청사기의 세계이다. 좌우 대칭이나 둥근 맛을 무시하고 되는 대로 빚어낸 것들이지만 억지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면 못생긴 게 오히려 잘생긴 세계가 분청사기의 세계다. 넷째는 상상의 날개가 자유스럽게 활개친 치기의 아름다움이 곧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무한한 해석이 가능한 추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백자의 등장으로 분청사기보다 백자가 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백자의 맑은 순백이 선비의 고결하고 깨끗한 정신을 상징하는 듯해서 주로 조선의 선비 및 사대부들이 좋아했고 조선 중기부터는 사홍원 분원에서도 백자를 본격적으로 더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고려하면 청자, 조선하면 백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자는 성리학의 국가 조선을 대변했죠. 다시 한번 백자에 대한 고 최순우 미술사학자의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젓하기도 하고 어리숭하기도 하면서 있는 대로의 앙심을 털어놓는 것, 선의와 치기와 소박한 천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못생기게 둥글고 솔직하고 정다운 또 따뜻하기도 희기만 한 빛, 여기에는 흰옷 입은 한국 백성들의 핏줄이 면면이 이어져 있다. 말하자면 방순한 진국 약주 마실 수도 있고 털털한 막걸리 마실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자기의 세계이며 조선 항아리의 예술이다. 한국 미술사는 자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자기 문화의 완성이 백자였는데 백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일찌감치 고려 때 청자라는 우수한 자기 문화를 이루고 이것이 분청사기라는 과도기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역시 예술의 완성이란 단계적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가 봅니다. 한국 회화사는 조선시대 때 비로소 명품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국가관청으로 도화원을 운영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공무원처럼 육성했고 이때부터 한국 회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화가가 등장했고 귀족과 관료도 취미생활로 작품을 남기는 문인화도 유행하던 그 문화가 조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조선도 9대왕 성종 때까지는 도화원을 운영했고 성종 이후로는 도화서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귀족이 없어진 대신 사대부와 선비들의 문인화도 유행했죠. 조선시대 때는 회화가 단순히 회화가 아니고 시서화라고 해서 문학적 능력, 서예의 능력, 그림의 능력, 더 나아가 성리학에 대한 철학적 사유까지 들어가야 했기에 정말 복합적 문과의 능력이 다 합쳐진 총체적인 산물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예술은 사대부만의 전유물 같았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관념화가 유행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설이나 꿈속에나 있는 산수화나 실제로 가본 적도 없지만 아름답다고 익히 들은 중국의 명성지를 상상해서 그리거나 혹은 형이상학적인 철학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회화들이 많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 예시로 조선 전기에서 중기 사이의 몇 개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유명한 게 안견의 몽유도원도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한 번은 도원경의 무릉도원을 논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도화원 화원이었던 안견에게 말하였더니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의 내용을 그린 작품이 몽유도원도입니다. 현재 일본의 델리대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몽유도원도는 보존 상태가 아주 훌륭하며 혹시나 훼손될까봐 일본의 델리대 도서관에서도 아주 드물게 공개할 뿐 진품을 잘 꺼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왼쪽과 오른쪽이 먹의 농도의 차이를 주어 그림에 나름의 스토리를 부여했고 꿈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전체적으로 몽환적입니다.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완성했을 때 안평대군이 극찬을 하면서 김종서, 신숙주, 이계, 서거정, 정인지, 성삼문, 박연 등 문인 20명을 데리고 와서 이 그림에 대한 감상을 시로 남기게 하여 그림 옆에 두기도 했죠. 말 그대로 시서화가 다 합친 작품이 몽유도원도입니다. 참고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이 안평대군은 조선의 4대 서예가로 꼽히며 중국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하면 너나나나 기념품으로 안평대군에게 줄 서서 서예 작품을 의뢰했을 정도로 서예의 천재였죠. 미술적인 안목도 뛰어났던 안평대군은 무려 222점의 회화 미술품을 수장하고 있었다고 하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선전기의 회화 작품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안견이 도화원의 화원이었다면 강희안은 세조 때의 사대부이자 관료로 따라서 그가 그린 그림은 문인화가 되겠죠. 강희안은 정원을 가꾸는 방법과 철학을 논한 한국 최초의 원예서 양화소록을 저술할 만큼 이 다방면에서 예술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고사관수도는 물을 바라보는 선비라는 뜻으로 정말 강가인지 호수인지 물을 바라보고 있는 선비가 끝입니다. 사대부가 아닌 선비라고 한 거는 이 현실 정치에 나아가지 않은 인물일 것이며 그만큼 고결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고 물을 바라보면서 사색의 경지를 표현하려고 했죠. 조선 전기의 회화는 관념화라고 말씀드린 게 딱 이해가 되시죠? 미술사에서는 보통 조선의 11대 왕인 중종 때까지를 전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종 제위기에는 이상좌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유홍준 교수는 조선 회화사에서 안견 다음으로 등장해야 할 화가는 이상좌라고 할 만큼 재능 있는 화가였습니다. 이상좌는 노비 출신으로 그림 솜씨가 소문이 나서 중종의 특명으로 보아서 화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좌의 대표작은 송화보월도입니다. 소나무 아래서 달을 보며 걸어가는 그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림 정가운데를 차지하는 벼랑 위에 매달린 소나무가 메인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 한가운데서 턱하니 위치해 그림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상적인 구도로 나부끼는 소나무 잎이 표현되어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우측 하단에는 말 그대로 소나무 아래서 달을 보며 걷는 인물이 2명이 등장합니다. 형체만 거의 알아볼 수 있네요. 또한 왼쪽 상단부에는 다리 작게 그려져 있어 누가 말 안 해주면 모르고 넘어가겠네요. 대각선의 구도가 인상적인 작품이며 이 작품 자체가 시적이라는 느낌이 강해 역시나 조선 전기의 미술로 속하고 있죠. 중종 때는 유명한 서예가도 있었는데요. 아까 안평대군을 말씀드리면서 안평대군이 조선의 4대 서예가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4대 서예가 중 한 사람이 중종 때의 복례 양사원입니다. 양사원은 사대부 선기감 관료로 금강산 유람이 그의 취미였고 자신의 호를 금강산의 별칭인 복례에서 따올 정도로 금강산 사랑이 대단했죠. 심지어 나중에 금강산 여행하다가 객사에서 죽습니다. 과연 그의 필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금강산의 화려한 산봉우리들을 보는 듯합니다. 양사원의 날씨를 날아가는 글씨라고 하는데 이처럼 날아가는 듯한 서체를 동양에서는 초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서가 워낙 까다로운 서예 영역인데 양사원은 이 초서에 능통했던 거죠. 지금은 못 가긴 하지만 금강산에 가면은 이 양사원이 새겨놓은 복례풍악 원화동천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양사원의 개성이 확실하죠. 제가 아까 농담조로 양사원의 서예는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금강산의 그 화려한 산봉우리들을 닮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후대의 미술사학자들도 양사원의 서예는 금강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예술의 가장 기본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오래된 미술론을 배우고 가네요. 다음 영상에선 조선 후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역서돋보기였습니다. 역서돋보기가 추천하는 2025년 8월 신간도서 3.1운동을 세계 최초로 보도했던 엘버트 테일러와 메이 테일러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어린이 역사 동화극 딜쿠샤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서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